알겠고요. 자, 뭐 재미삼아 이런 얘기 한번 던져볼게요. 그 박근혜 씨가 삼성동에서 청와대 들어갈 때 진돗개를 선물 받습니다. 삼성동 주민한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인수위원회 작품이었다. 이 배신감. 근데 문제는 진돗개가 영호남 화합의 상징 같은 그런 의미로 기획된 거래요. 이번에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나올 때 진돗개 이제 번식까지 해가지고 9마리, 그 9마리가 전부 사실상 버려진. 삼성동에서 한두 마리는 키울 수 있었을 법도 한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를 좀 키워보셨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죠. 혹시 단장님은 뭐 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웠죠. 아주 어릴 때부터 개를 계속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뭐 저희 형들도 다 바쁘고 전 뭐 고등학생 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바쁘고 그래서 그랬나? 하여간 그때는 마당에서 집에 있는 밥 막 먹여서 키울 때잖아요. 하여간 근데 그때 키우던 개가 우리가 좀 잘 못 돌봐서 죽었어요.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미안해서 개를 못 키우고 고양이는 원래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새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애묘인이라고. 뭐 또 공원 같은데 이렇게 캣맘들도.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제가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공원을 지나다가 길고양이 보면 뭘 이렇게 먹을 걸 막 어디서 찾아서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생각이 바뀐 거죠. 예. 고양이는 키우기는 편한데 교감이 좀 덜 되고 강아지는 교감이 좀 잘 되는 편인데 키우기는 좀 더 힘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분들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개를 놔두고 온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자그마한 일이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논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우리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얘기를 한 이유가 요새는 일단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 경우에는 정말 이게 뭐 반려라는 의미로 함께 하는 경우도 많고 애들은 진짜 애가 혼자 있어서 마치 이렇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뭐 개든 고양이든 애에 대한 태도, 마음 이런 것을 가져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든가 주변 또는 어떤 함께하는 것에 대한 돌봄, 이 마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야 이게 쉽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 마트에서 반려동물 뭐 각종 다양한 걸 팔고 사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샀다가 그냥 쉽게 유기하고 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옛날에 애들 안고 사진 찍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실제로 자기가 키우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물을 그러니까 아기를 안는 게 동물로 바뀐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이번 것을 봐도 대통령이 얘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름도 최순실이 지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 세롬이에요, 뭐예요. 이런 거 하나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강아지 종을 가리지 않고요. 강아지를 멋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같이 방송하셨던 김영석 님이 방송으로 비판한 적 있죠. 강아지를 등급 나누어서 비싸게 사는 것 자체 행위가 실제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길거리 버려진 강아지들 입양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박근혜가 탄핵 당한 이유를 극명하게 저는 보여준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국민과 진돗개가 등치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씁쓸했죠. 예전에 국무회의 땐가 그랬잖아요.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개를 버린 그만큼 거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주 끈끈한 연대로 맺어진 관계처럼 표현됐었다 이거죠. 그렇죠. 심지어 뭐 이름을 퍼스트 도그라고 뭐 아니 우리나라 진돗개를 그렇게 영어식으로 이름 붙여야 그게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씨가 보여준 마지막까지 모습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굉장한 위선과 국민들에게 거짓말, 공감 능력 없는 거 다 포함하면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삼성동 좋더라고요. 혹시 그런 집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강남에 2층짜리 건물이고. 저는 강남에 연립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월세로. 난 또 굉장히 부자셨는 줄 알았죠. 혹시 김 단장님은요? 저도 강남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순실 씨 건물 미승 빌딩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사우나 다녔었어요.
나는 강남에 지금 이쁜 척 하는 거죠, 지금. 자, 아니. 저런 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싸움을 다녔다고 하고 아주 이쁜 척 하고 표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네. 저는 전에 미국의 변호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딱 한 달 강남에 원룸을 한 달 있어 봤어요. 좋더라고. 가난한 야권 정치인들 말고 실제로는 갖고 있는 돈이 좀 꽤 되는 부자들이랑 한번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고시원에 연립주택에 월세. 그러니까 이게 세력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야당이었어도 굉장히 부자고요. 오늘 보도에 보면은 박지만 씨가 굉장히 가깝게 산다면서요.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는데 생활비 같은 걸 보태주고 싶지만 누나가 안 받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씨가 지금 생활비 보조받아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 춥대잖아요. 보일러가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춥게 있어가지고 뇌물죄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불쌍한 사람. 대중 사우나는 안 가봤을 거예요, 아마. 가봤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안 안 가봤을 가봤을 것 같은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목욕탕 안 이용하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미승 사우나? 이제는 다른 건 몰라도 검찰 조사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어떡하죠, 나중에. 아직 돈이 있으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네. 죄가 유중하잖아요. 13개 음. 특검에서 13가지의 죄를 물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 계시잖아요. 최순실도 안에 있지만 그분 머리도 쇼트잖아요. 커트 머리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은 조금 길어도 거기는 묶으면 되는데 묶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올림머리 대신에 그냥 질끈 묶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 머리죠. 그 머리가. 그러니까 올림머리 할 때 시간이 걸리죠. 아니요, 그건 엄마 머리랑 어머니 머리랑 같이 하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씨한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가꾸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울 거예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 그 염색하지 못해서 하얀 머리 드러날 때 굉장히 부끄러워했었거든요. 만약에 박근혜의 흰머리에 어떤 시술 같은 거 받지 않아서 좀 푹 꺼진 얼굴에 화장하지 못한 얼굴이라고 하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 그 상태가 멘붕이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나왔던가? 그 마리 앙뚜아넷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넷이 감옥에 갇혀서 딱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허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그 만화에서 봤나? 아니면 딴 데서 봤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얼마나 대단한 호사를 누린 대단한 왕비였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허해졌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박근혜 씨를 비유했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일단 지지난주 했던 내기들을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교안 출마한다 안 한다였는데 김현 의원님이 지금 아직 제가 봤을 때는요. 내기 여거에 좀 약해요.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더니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내기가 어떻게 있냐면은 저는 숟가락 얹은 거고요. 재미를 위해서 김현 의원. 저도 재미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쳐주려고 저한테. 자, 황교안 씨는 어쨌든 간에 출마를 안 하게 됐고. 자,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패널들한테도 그 똑같은 질문 한번 했는데 시사평론의 내공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 방송을 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황교안이 출마 안 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짧게 한번 비력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4개를 이겼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말씀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3월 10일 날 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시시 웃는 모습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가다가는 본인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포기한 거 아닌가. 좀 정치인답게 분석해 주실래요? 그 유머는 유머라고 쓰고 이건 유머.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그래서? 네. 정말이요?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틀, 3일 상간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던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근데 월요일 날 여론조사하고 화요일 여론조사가 15%, 17에서 거의 10%로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네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율 반등이 있을 거다 했는데 네. 전혀 먹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건 선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다. 네. 최종 결론 내린 거는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황교안 대행이 안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늘공이라 그러죠. 늘공. 네,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불가측성이 높은 그런 야전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본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의 권력 의지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예우 의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출마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 딱 된 날로부터 따지면 며칠 하는 건가. 다음 대통령 선거 딱 60일 정도. 딱 60일. 그러니까 60일짜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다 시간을 써서 남는 것을 훨씬 본인의 가문의 영예로 생각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을 정도로 지지율이 엄청나게 뛰는 상황이 아닌 한 결국은 선택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났고 그리고 실제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탄핵이 일단 딱 8대0으로 되고 나서는 그 상황에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뭐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다른 방송 했던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황교안이 박근혜를 배신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네. 뭐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석은 물론 그런 분석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뭐 증거인멸을 돕기 위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 근데 황교안이 아니라 유일호가 그 자리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 작업은 똑같이 할 거라고 보니까 그 쓰임새보다는 황교안이 불출마한 이후에 새누리당이 멘붕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황교안이 제가 할 길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뭔가 조금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 하여간 조금은 더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 등장할 기회만 있으면. 정신을 차려도 거기죠. 뭐. 대선이 끝났어요. 투표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12시부로 바뀌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황교안과 한광욱은 사퇴를 합니까? 아니면 일단 며칠간 그대로 갑니까? 나 그게 궁금해요. 총리네요.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총리, 뭐 문재인 대통령 한광욱 비서실장. 한광욱 비서실장은 불가능하고요. 12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내정 단계로 가는 거죠. 내정 단계로.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신원조회 기간이 뭐 한 가장 짧으면 하루 정도 신원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정 단계로 일을 하는 거고 임명은 확정이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하루 이틀이고 한강욱 비서실장 그만두는 거죠. 뭐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총리로 그러니까 남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게 한교안 총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서 그 사람이 내각에 추천을 하는 그 형태가 맞잖아요. 네. 그럼 황교안과 꼭 문재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안희정, 황교안, 이재명, 황교안, 문재인 이렇게 동거하는 기간이 있겠네요. 며칠이라도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군요, 정말. 종래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바로 장관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잘 양해가 된다면 기존의 총리가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종필 총리 때 6개월 동안 되지 않았고 네. 그 총리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또 장관 임명을 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그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법 중에는 총리 지명자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근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표 내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확정되면. 그러면은 총리 없는 상태로 가겠죠.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주게 되면 당선자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최소한 뭐 비서실장이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갈 사람을 발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청와대 식구들을 먼저 발표하고 해야죠. 왜냐면 그건 뭐 청문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돼야 최소한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청와대 안에도 사실은 장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 직원들이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네. 일정 기간.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신원조회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에서 일주일은 하루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의전비서관의 경우는 다른 비서들은 뭐 비서관이나 수석들은 절차가 좀 걸리니까 보안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의전비서관이나 아주 가까이 있는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빠른 신원조회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정부는 비서실장을 실무형보다는 화합형으로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비서실장이 젊고 막 능동적이고 나이 좀 들고 뭔가 이렇게 저희는 안정적이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비서실장이 문희상 비서실장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느낌. 연대 총장 지냈던 김우식 비서실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병헌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민주정부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통상 그것은 대통령의 색깔에 따라서 그 대통령을 보완제 역할. 보완하는 아, 역할로 그렇구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 뭐 나이가 좀 지긋하다 또는 젊다 하면 각각 그에 대한 보완의 역할로 뭐 대통령이 좀 지긋하면 조금 더 역동적인 것으로 갈 수가 있고 대통령이 뭐 호남이나 그럼 영남 비서실장 너무 같은 젊다 거고요. 뭐 이러면 또 좀 지긋한 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는 비서실장일 것 같고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도 계속 어떤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총리도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보다 지금 현재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렇지 프라님이 않으세요? 한번 예측하는 분들을 말씀해 보세요. 거기까지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김현 우리 특보님께서 비서실장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와대 계셔본 분으로서 여성 뭐 총리는 있었는데 여성 비서실장은 없었죠. 네. 비서실장 해봤고요. 정도는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지금 웃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뭐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전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여론조사가 뭐 어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간 중에 불출마를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매스컴들의 흐름은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그 표가 홍준표에게 갔다, 안희정에게 갔다, 안철수에게 갔다 대략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홍준표가 사실상은 보수당의 어떤 적통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게요. 갤럽이 유승민을 빼버렸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에서 8이 밖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바른정당의 후보는 사실상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홍준표는 황교안 빠진 틈을 끼고 치고 올라오고 홍준표와 김진태가 서로 설정극을 하더라고요. 보수 후보들끼리 이렇게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설전은 설전인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되게 구설설. 자존심 상했던 구설의 모양으로 설전이죠. 걔는 내 상대가 아니야 뭐 이런 네. 표현을 썼던데 그때 황교안 불출마 그러니까 결국은 출마 안 할 것이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홍준표 지사가 결국은 제일 득도 볼 것이고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도 나름 선거를 긴장감이라고 표현하긴 뭐 하지만은 뭐 하듯이 이렇게 보수 쪽에 그래도 뭐 조금 재미를 가져올 그나마 가능성 있는 후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득표로 갈 것이냐 이거는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일종의 사실상 보수 멘붕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 막 공격적인 말을 하면서 내부를 결집시키고 하는 데는 그래도 딱 그 재주가 있는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남경필하고요. 홍준표가 각 당의 후보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지사직 2개 다 다시 내려놓고 선거 다시 하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닭이 도지사 예.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기도지사하고 그러니까 경남하고 경남도지사. 경기도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절호의 찬스 봅니다. 맞습니다. 네. 두 사람이 뽑혀주기를 간절하게 그럼 바라겠습니다. 역선택? 맞아, 그러네 진짜. 그 홍준표가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데 실은 후보 있잖아요. 네. 85% 정도 됩니다. 비호감도. 비호감도. 네. 모든 후보들 중에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홍준표이기도 하고요. 홍준표는 이게 뭐 당선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자산을 대선 후보급으로 끌고 가고 새누리당에 접수하겠다 이런 모양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로 있기에는 본인이 이제 좀 실증 날 때가 된 거죠. 이제 중앙 무대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아마 본인은 천막 당사 시절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신한국당이었어요. 그 당을 일으켜 세웠던 박근혜처럼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꿨죠. 위기에 빠진 그 세력을 구해내는 투사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른다면 뭐 별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만약 이제 이번 대법까지를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일단 법률적으로만 살아난다면 어쨌거나 세게 붙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정부와 가장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의 리더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코스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꽤 세게 붙을 거예요. 그 대선 후에 뭐 전당대회 같은 거에서 혹시나 당대표가 되거나 그러면 정말로 정권 바뀐 현 야당의 새로운 정부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식으로 할지가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하는 것들로만 보면. 그쪽 입장에서만 보면 대연정을 할 만한 그런 정말 양심을 회복한 그런 세력으로는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양태를 보이겠죠.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당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물론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어서 근근히 이제 뭐 92석으로 가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뭐 심은한 남편 그냥 지상우. 바른정당으로 네, 갔더라고요. 네, 의원.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이제 새누리당 흔들기 해서 자기들끼리 또 새 판 짜려고 뭐 하다가 보면 뭐 개헌을 지지고 볶다가 매개고리로 3당이 어떻게 이합집산되는 과정. 실제로 보면 지금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이전 투구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자, 그런데 두 분께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요. 정당 지지율이 52.2%가 나오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두 분 소속당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52.2%가 나옵니까? 제가 바로 어저께 대구 지인하고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요. 물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에요. 그 사람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지난 선거 때 박근혜 찍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업무적인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배신감들이 굉장히 크더만요. 박근혜에 대한 실망감. 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9명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그중에 박근혜 찍었던 사람이 7명. 근데 그 7명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없고요. 주로는 이제 30대, 40대, 50대인데 그중에 7명 정도가 박근혜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고 절대는 다시는 새누리당 안 찍는다. 그리고 그중에 한 4명 정도는 민주당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민심의 어떤 대변혁을 가져온 굉장히 박근혜 씨의 공헌이 좀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며칠 전에 강남에 사시는 어떤 여자분인데 한 10여 년 전에 무슨 교육을 할 때 제가 그 교육 장소에서 뵌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뭐 물어보면서 전화 오고 그런 분인데 한참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민주당 당원 됐다고. 근데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당원이 아니고 선거인단 된 거예요. 네, 이제 선거인단 된 거를 당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누구 찍어야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 뭐 아주 건전한, 비교적 보수적이지만 아주 건강한 그런 상식을 가진 분인데, 그렇지만 민주당에 뭐 스스로는 입당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분들 통해서 들을 때 그 주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봐도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온 어떤 수치를 반영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그 황교안 불출마했을 때 그 지지층 또는 그 수혜를 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저는 꼭 보수를 과거에 지지하던 분들이 지금 황교안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꼭 다시 보수적인 후보를 찾아서 가는 것 쪽으로 꼭 갈 것이다. 다수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하여간 조금 될 쪽에 몰아주자. 내지는 조금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심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이 보수적인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반반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황교안을 지지했던 그게 이제 반 정도는 당연히 그 성향에 따라 가는 것도 자기 있지만 지지자는 100%가 그렇게 보수적인 어떤 선택으로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네, 상당 부분 것 포기하죠. 같아요. 네. 저기 2007년도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포기할 것 같고.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그때는 뭐 정부에 대한 심판이 물론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우리의 준비 정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고,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정권교체 적폐청산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죠. 본질이 다른 거는 맞죠.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조심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경선 선거인단 몇 분쯤 모인 거죠? 183만인가. 예, 183만. 이제 며칠까지 마무리하는 22일이죠. 22일. 네. 그러면 최소한 200만 원 넘을 거라고 보고. 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자산을 일종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입당했다고 느끼신다고 하는 것처럼. 네. 한번 그렇게 뭔가에 참여해 두면 관심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짜 진성당원, 권리당원 200만 명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정당 정치로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소득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쨌건 간에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사실상 결선을 치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번 선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박빙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소망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를 밤낮으로 고민해야 되죠. 지금 재미가 없다는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뭔가 치열한 어떤 이슈가 있고,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지? 뭐 사실 이런 것이 전통적인 선거의 그러니까 현재는 재미잖아요. 답에 있어서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뜻에 제가 재미없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그래서 재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모여서 개헌 합의 뭐 했다가 지금 사실상 불발된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같이 한번 묶어보시죠.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국민의당도 뭐 손학규 씨가 영입돼가지고 서로 간에 내부적인 다툼은 치열한데 지지율이 딱히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있고요. 황교안이 빠진 자리에 보수 대체제로서의 안철수의 포지션이 그거였잖아요. 안희정의 등장 이전에는. 근데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서 지금 뭐 안철수 씨의 2배 이상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개헌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들은 왜 개헌을 무리하게 심지어 문재인 안철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성도 없는 거를 그게 뭐예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는 왜 그렇게 3당 협잡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실제로 원하고 둘째는 경우에 따라 일부 잘못된 정보 내지는 기대에 의해서 야 이거 150 넘겨서 발의는 되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200으로 국회 내 통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부 잘못된 정보와 기대, 주관적인 희망 이런 거에서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 안 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세력을 엮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력을 엮어가지고 그 후보를 하나로 만들어서 최대 한도로 어떤 대항을 해볼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좀 깝깝한 거죠. 이름을 퍼스트 도그라고 아니 우리나라 진돗개를 그렇게 영어식으로 이름 붙여야 그게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씨가 보여준 마지막까지 모습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굉장한 위선과 국민들에게 거짓말 공감 능력 없는 거 다 포함하면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삼성동 좋더라고요. 혹시 그런 집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강남에 2층짜리 건물이고. 저는 강남에 연립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연립주택. 월세로. 난 또 굉장히 부자신 줄 알았죠. 혹시 김 단장님은요? 저도 강남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순실 씨 건물 미승 빌딩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사우나 다녔었어요. 나는 강남에 지금 이쁜 척하는 거죠 지금. 자, 저런 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사우나 다녔다고 하고 아주 이쁜 척하는 거 표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네. 저는 전에 미국의 변호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딱 한 달 강남에 원룸을 한 달 있어봤어요. 좋더라고. 뭐 가난한 야권 정치인들 말고 실제로는 갖고 있는 돈이 좀 꽤 되는 부자들이랑 한번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고시원에 연립주택에 월세. 그러니까 이게 세력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야당이었어도 굉장히 부자고요. 오늘 보도에 보면은 박지만 씨가 굉장히 가깝게 산다면서요. 뭐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는데 생활비 같은 걸 보태주고 싶지만 누나가 안 받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씨가 지금 생활비 보조받아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 춥대잖아요. 보일러가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춥게 있어가지고 뇌물죄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불쌍한 사람. 대중 사우나는 안 가봤을 거예요 아마. 가봤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안 가봤을 것 같은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목욕탕 안 이용하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미승 사우나? 이제는 다른 건 몰라도 검찰 조사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어떡하죠 나중에. 아직 돈이 있으니까요. 많고 애들은 진짜 애가 혼자 있어서 마치 이렇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뭐 개든 고양이든 에 대한 태도, 마음 이런 것을 가져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든가 주변 또는 어떤 함께하는 것에 대한 돌봄, 이 마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이거 쉽게 지금 우리나라가 마트에서 반려동물 뭐 각종 다양한 걸 팔고 사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샀다가 그냥 쉽게 유기하고 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옛날에 애들 안고 사진 찍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실제로 자기가 키우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물을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게 동물로 바뀐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이번 것을 봐도 대통령이 얘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름도 최순실이 지었다는 그래요? 얘기가 있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 세롬이에요, 뭐예요. 이런 거 하나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강아지 종을 가리지 않고요. 강아지를 멋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같이 방송하셨던 김영석 님이 방송으로 비판한 적 있죠. 강아지를 등급 나누어서 비싸게 사는 것 자체 행위가 실제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길거리 버려진 강아지들 입양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박근혜가 탄핵 당한 이유를 극명하게 저는 보여준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국민과 진돗개가 등치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씁쓸했죠. 예전에 국무회의 땐가 그랬잖아요.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개를 버린 그만큼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주 끈끈한 연대로 맺어진 관계처럼 표현됐었다 이거죠. 그렇죠. 심지어 뭐 아니 제 얘기는 네. 죄가 유중하잖아요. 13개 특검에서 13가지의 죄를 물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 계시잖아요. 최순실도 안에 있지만 그분 머리도 쇼트잖아요. 커트 머리잖아요. 조윤선 장관은 전 장관은 조금 길어도 거기는 묶으면 되는데 묶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올린 머리 대신에 그냥 묶으면 질끈 묶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 머리죠. 그 머리가. 그러니까 올린 머리 할 때 시간이 걸리죠. 아니요, 그건 엄마 머리랑 어머니 머리랑 같이 하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씨한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가꾸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울 거예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 그 염색하지 못해서 하얀 머리 드러날 때 굉장히 부끄러워했었거든요. 만약에 박근혜의 흰머리에 어떤 시술 같은 거 받지 않아서 좀 푹 꺼진 얼굴에 화장하지 못한 얼굴이라고 하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 그 상태가 멘붕이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뭐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하면 뭐 그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나왔던가? 그 마리 앙뚜아넷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넷이 감옥에 갇혀서 딱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허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그 만화에서 봤나? 아니면 딴 데서 봤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얼마나 대단한 호사를 누린 대단한 왕비였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허해졌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박근혜 씨를 비유했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일단 지지난주 했던 내기들을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교안 출마한다 안 한다였는데 김현 의원님이 지금 아직 제가 봤을 때는요. 내기 여거에 좀 약해요.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더니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내기가 어떻게 있냐면은 저는 숟가락 얹은 거고요. 재미를 위해서 김현 의원. 저도 재미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저줄. 알겠고요. 자, 뭐 재미삼아 이런 얘기 한번 던져볼게요. 그 박근혜 씨가 삼성동에서 청와대 들어갈 때 진돗개를 선물 받습니다. 삼성동 주민한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인수위원회 작품이었다. 이 배신감. 근데 문제는 진돗개가 영호남 화합의 상징 같은 그런 의미로 기획된 거래요. 이번에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나올 때 진돗개 이제 번식까지 해가지고 9마리, 그 9마리가 전부 사실상 버려진. 삼성동에서 한두 마리는 키울 수 있었을 법도 한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를 좀 키워보셨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죠. 혹시 단장님은 뭐 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웠죠. 아주 어릴 때부터 개를 계속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뭐 저희 형들도 다 바쁘고 전 뭐 고등학생 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바쁘고 그래서 그랬나? 하여간 그때는 마당에서 집에 있는 밥 막 먹여서 키울 때잖아요. 하여간 근데 그때 키우던 개가 우리가 좀 잘 못 돌봐서 죽었어요.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미안해서 개를 못 키우고 고양이는 원래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새 고양이 좋아하는 네,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애묘인이라고. 뭐 또 공원 같은데 이렇게 캣맘들도.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제가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공원을 지나다가 길고양이 보면 뭘 이렇게 먹을 걸 막 어디서 찾아서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생각이 바뀐 거죠. 예. 고양이는 키우기는 편한데 교감이 좀 덜 되고 강아지는 교감이 좀 잘 되는 편인데 키우기는 좀 더 힘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분들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개를 놔두고 온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자그마한 일이긴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논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우리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얘기를 한 이유가 요새는 일단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 경우에는 정말 이게 뭐 반려라는 의미로 함께 하는 경우도 많고 저한테
자, 황교안 씨는 어쨌든 간에 출마를 안 하게 됐고. 자,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패널들한테도 그 똑같은 질문 한번 했는데 시사평론의 내공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 방송을 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황교안이 출마 안 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짧게 한번 비력해 주십시오. 뭐 저는 제가 4개를 이겼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말씀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3월 10일 날 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시시 웃는 모습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가다가는 본인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포기한 거 아닌가. 좀 정치인답게 분석해 주실래요? 그 유머는 유머라고 쓰고 이건 유머.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아, 그래서? 네. 정말이요?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틀, 3일 상간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던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근데 월요일 날 여론조사하고 화요일 여론조사가 15%, 17에서 거의 10%로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네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율 반등이 있을 거다 했는데 네. 전혀 먹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건 선거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네. 내렸다. 네. 최종 결론 내린 거는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황교안 대행이 안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늘공이라 그러죠. 늘공. 네,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불가측성이 높은 그런 야전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본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의 권력 의지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예우 의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출마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 딱 된 날로부터 따지면 며칠 하는 건가? 다음 대통령 선거 딱 60일 정도. 딱 60일. 그러니까 60일짜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다 시간을 써서 남는 것을 훨씬 본인의 가문의 영예로 생각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